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경로했다는 단독 특종이 터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보가 과거의 대북송금 수사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합당 문제로 이 대통령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또 사고를 쳤는데 뒷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칩니다. 뭔가 좀 모양이 이상해요. 뭐가요? 아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추천 몫을 지명을 해야지. 그래 왜 그게 조국혁신- 당연해요? 같은 당이잖아요. 이재명 그냥 대통령.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당. 누구의 그렇구나. 정당을 흔드는 것도 아니다. 네, 그래야 되지 때문에 않아요?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이다. 네. 오해는 씨 좀 늘 바뀌었어. 우문하게 우리 씨 앞에서는 네. 보면 국정 결과는 네. 달라요. 네. 네, 다르겠지만. 아 그렇구나. 당연히. 네. 하여튼 죄송해요. 제가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이상해 뭔가 뭔가. 모양이.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당 대표까지 제가 나야 특검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청와대하고 뭔가 교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네. 근데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보면 우리가 사무 처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가. 자, 양쪽에서 결제 서류 올려가지고 나 처음 보는 건데 그래 아주 난 공정하게 결정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읽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나 그렇다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당 국면에서 아주 미묘한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해 거기까지. 주신 뭐 당청 간의 소통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권창현 변호사에 집중을 해보면은 네, 궁금해요. 제가 법무법인 지평에 굉장히 친한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유. 우리 권창현 빠꾸리야. 변호사 네. 어떤 분이냐 그분의 대답 타협 같은 건 안 하는 캐릭터다. 그러면서 꽉 막힌 사람이다. 봐주는 것 없다. 정관 변호사들 와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그게 아마도 판사 출신인데 변호사가 돼서도 그런 지조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변호사 하시는데 그런 지조를 지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놀랍고요. 저는 선입금 원칙이라. 돈 들어오면 충분한 서비스를 저는 유연하게 그분의 제공하는. 편이죠. 네. 그래. 예,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를 사실 주변에서 받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같은 소속 로펌의 변호사들이 그런 평가를 네. 내린다는 것은 정말 그 지조를 지켜왔다는 건데, 쉽지 근데 않습니다. 지조를 지키는 거하고 강단이 있다는 건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린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강단 있는 그렇죠. 강단 강단 있는 네.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외풍이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네. 그럼 능력도 겸비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드는 의문이 그런 거잖아요. 특검 추천할 때마다 얘기 나오지만 예전에 공수처장도 좀 그러던데 판사는 잘 수사를 못할 것 같아. 수사를 잘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시키려니 수사 제일 잘하는 건 특수통인데 특수통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게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 뭐 민주당 쪽에 취재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 뚜렷하다. 아주 뚜렷하죠. 네, 그거를 샀던 거 아니냐. 그리고 노동법 관련돼 있는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아마 그 높게 특검을 낙점할 때 높이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 권창영 변호사는 사실은 판사 시절부터 노동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평이라는 법무법인의 네. 대표 변호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대법관 하셨던 김지영 대표 변호사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위원장이 임명이 됐어요. 이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평에서 자꾸 중요한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라거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요소에 넣어야 될 위치에 가는 걸 보면서 네. 로펌들 사이에서는 이게 혹시 지평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도 하는 게 사실은 매출액 순위로 따지면 지평이 법무법인 랭킹으로 7위 정도 됩니다. 당연히 김앤장이 1등인 거고 그 이후 쭉 내려오게 되는 건데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그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관측도 서초동에서는 일부 들리기도 합니다. 마냥 부럽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앤장 하면 떠오르는 게 기득권 네. 세력, 재벌가들, 범죄자들 뭔가 이런 사람들이 큰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만약에 지평 같은 곳이 진짜 좀 원리 원칙과 국민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맞아요. 부분에 네. 있어서 되게 잘 나가서 불을
부를 쌓으면 그것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 여기로 가고 싶은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거고. 근데 그러기가 힘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도 충분히 큰 로펌이에요. 엄청 대형 로펌 변호사가 매체. 200명 넘죠. 네, 아마 그런 몇백 걸로 명 알고 있는데 되는 그 대형, 정도로 저희와는 큰 비교도 안 로펌인데 그 중에서 굳이 서열을 매출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면 그렇다는 거고 지평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약간 진보라는 성향이 붙어 있는 로펌 중에 하나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지영 경산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평 안에서도 노동법 전체 리더인 거고 권창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권창영의 저서인 선언법 해설 서평을 봤더니 권창영에 대해서 김지영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뛰어난 선구자이자 개척 정신에 가득 찬 놀라운 법률가다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놀라운 법률가. 네.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놀라운 수식어를 이렇게 쓸 수 있나? 하여튼 본인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판사 출신 그러니까요. 변호사라고 네.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뭔가 계속 못 믿어오신 거예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해서? 아 그 얘기도 아니. 오늘 할게요. 알았어요. 왜 뭔가 나는 너무 갑자기 이분에 대해서 몰랐다가 방금 이렇게 알게 됐는데 네. 좀 기대돼요. 왜냐 1차 특검에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지영 대법관의 워딩 중에서 네. 가장 전 눈길을 끄는 부분이 개척 정신에 가득 차 있다. 뭔가 좀 새로운 수사를 개척해서 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지금 판 깔린 것만 잘 수습하셔도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긴 해요. 예. 뭐 누가 뭐 우리가 몰랐던 김건희의 비리나 내란 관련해서 캐달하는 게 아니라 그 다 나와 있던 것들만 사실 마무리만 해주셔도 사실 엄청난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판사 출신의 꼼꼼함이 좀 잘 발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은 특검을 각 당이 2명 추천한 거고 각각 1명씩 민주당 목 조국혁신당 목 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종합특검이 너무나 중요하고 3대 특검을 아우른 마무리하는 특검이라서 아마도 민주당과 청와대가 긴밀한 상의 끝에 전준철 변호사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결과가 달라서 놀란 건 저도 크게 놀랐습니다. 아 민주당에서는 전준철 변호사를 그렇죠. 추천한 거야? 검사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를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추천했기 뭐 때문에 뒤에 뒷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성윤 저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반부패 부장을 시켰던 네.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성윤 의원이 혼자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성윤 의원하고 친한 사람은 정청래 대표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추천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추천을 했는데 청와대가 비토를 놨다. 도대체 이 구도가 뭐지?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근데 거예요. 누가 추천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누구를 추천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거는 거지. 맞죠, 당연히. 인물을 네. 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한 거죠. 얼굴 외모 누가- 아니죠? 인물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느냐는 저는 별로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닐 것 맞아. 근데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2차 종합 특검 법안도 발의를 했고 국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법을 성안하는데 가장 주력한 데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특별 검사를 고를 때도 입김이나 영향력이 좀 더 미치지 않겠냐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많은 분들이 의외의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3대 특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잘된 특검이라고 하는 게 조은석 특검. 검사 출신이 특검이 돼서 잘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지금 기소 과정에서도 분란이 좀 있었고 네. 판결 결과도 흡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판사 출신인 특검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판사 출신을 굳이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하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눈을 계속 피하고 있는데. 뭐 이유를 알아요, 다들 아, 왜 요즘에 그래요? 듣고 싶은 얘기를 끌어내려고 그래. 왜 그러니까요. 몰라도 얘기해 빨리. 담백하고 명료하게. 아니, 뭐예요? 근데 네. 전주철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과거 그 변호 이력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컸을 것 뭔데요? 같아요. 과거에 뭘 변호했는데요? 쌍방울 관련해서 김성태 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마 뭔가 이재명 대통령 측과 그 적대적인 관계 네, 있는 것으로 반대편이었던 보이는, 것으로 네. 보이는 그런 이력 때문에 아마 좀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뭐 그 과거에 수사를 잘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칭찬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보다는 워낙 선배님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들리는 얘기만 듣는 건데 뭐 수사나 이런 부분은 워낙 잘한다라는 얘기가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네. 그 이력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조금 껄끄럽지 않았을까 그럼 싶습니다. 변호사님도 돈 준다고 아무거나 맞지 말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뭐 변호사인데. 아니 본직이면 선입금 원칙입니다. 예. 네, 이게 좀 가려야지. 성범죄잖아. 네. 뭐 이런 거 약간 비리 사건 이런 거 변호 맞지 말라는 그 애정 어린 얘기. 그렇죠. 갑자기 거의 매출의 30%가 성범죄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직원이 40명이 있고 가족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요. 걸로. 변호사는 어쨌든 간에 네. 의뢰인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존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의심하는 부분은 어떤 네. 거냐면은 특검 정도를 고르려고 하면은 당연히 사전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주장하는 이유라고 할지라도 민주당 내에서 거름 장치가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이유로 걸렀어야 맞는 거고 청와대는 또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고 검사 출신 사람들이 꽤나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준 처리한 사람에 대한 세평과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약속 대련을 잘 못했나? 이런 의미에서는 약간 소통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의 추측은 과감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성태 회장 변호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전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비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뭔가를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검사 출신들이 오히려 쌍방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사 출신 인사가 김성태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과거의 일만 조금만 캐보면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근데 그것조차 검증을 안 하고 덜컥 특검으로 추천했다? 그러면 내부 검증을 제대로 안 했던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랬다.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나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약간 관련된 부분이라는 게 어제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안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뭔가 좀 결정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보니까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일단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절충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3의 길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보안수사권을 직접 주는 건 제가 특수수사 특히 이번에 강혜경 씨나 뭐 박정원 대령님 건 할 때 보니까 검찰의 악의가 너무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네. 걱정은 보안수사권 요구권으로 남았을 때 네. 이거를 기속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보안 수사를 시켰는데 검사가 경찰이 지금은 거의 협력 관계니까 자꾸 그거를 이제 알았어 하고 캐비넷에 넣거나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형사 변호사들은 그래서 수사권을 직접 하게 해달라인데 만약 그 수사권을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제도와 절차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아 추가적으로 라고 네. 저는 항상 그 특수수사도 해봤고 일반 수사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냈던 게 이제 뭐 지시권이었는데 그럼 경찰 출신들이 엄청 싫어할 거다라는 네. 게 이제 반대 의견이어서 아마 그 중도의 길이에요. 보안수사 요구권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실효성 있게 보안수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지금은 뭐 그 소속 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경찰을 징계해달라고 했을 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도 검사 수사하세요 하면 안 하는 것처럼 경찰도 경찰 징계하세요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장치가 이거는 또 이제 또 하나의 중도로서 이제 정부 안에서나 시행령으로서 좀 하나 다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 궁금한 게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검사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경찰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지.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이대로 기소가 안 되니까 내가 수사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추가적으로 더 수사를 해보세요. 이런 정도의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어제 이제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나온 이런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동안에 많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는 중수청 조직을 그건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하고 네. 이렇게 이원화해서 수사사법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사관으로 하나로 통합해라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네. 그건 일단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는 그거는 논란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잘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사 범위도 9개에서 지금 6개 정도로 줄였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것도 네.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경찰에서도 반발이 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범위를 좀 축소하는 거는
중수청이 실효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 공안 그다음에 대형 참사 요런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 빛나는 건 다 저쪽이 가져간다. 이런 거는 좀 논리를 내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네. 이것 때문에 자꾸 민감해지는 거예요. 뭐 당장 신문도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수사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의총까지 거친 안을 보니까 수사권은 절대 못 줘. 수사 요구권만 줄 거야. 물론 이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요구권이야라고 하는 단서를 형사법안에 집어넣겠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일정 부분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김민석 총리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그거는 정부는 예고안이었고 여기에 충분한 토의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고 뭐 받아들이고 여기 안에서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까? 입장을 제 앞에서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생생하게 들었구나. 네, 생생하게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김용민 의원님께서 제가 사실은 그게 뜨자마자 제가 옆자리에서 대기하면서 네. 물어봤어요. 왜냐면 사이버가 안 빠졌더라고요. 왜냐면 사이버가 수사 범위로 되면 그러네. 지금 현실 형사 실무에서는 어떻게 굴러가냐면 성범죄도 사이버입니다. 카톡으로 그래요? 하니까. 도구가 매체가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사이버 수사팀에서 합니다. 왜냐면 보통 텔레그램으로 하니까요. 그러네. 근데 네. 그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 일선의 변호사들이 제일 지적했던 게 사이버인데 의외로 사이버는 또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이거 사이버가 들어가면 사실상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제안을 하도록 자기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우리도 다 그것도, 안다. 그런 네. 너네의 맞아요. 그 걱정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아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청과 아니면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수기를 거친 다음에 나온 안이 아닐까라고 좋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뭐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부분.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조 경력을 중시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니고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조 경력만이 아니고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나 수사관도 일을 잘하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깨림직하고 실제로 언론들이 이제 다양한 부처를 출입을 하면 취재를 하는데 법무부를 취재한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1대1로 만나서 의원들을 많이 설득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분위기고 심지어 동아일보가 인용한 정부 관계자는 이런 워딩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정무적 리스크를 지면서 얘기한 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워딩을 남겼는데 이 액면 그대로 사실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이 이런 워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워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부 사이드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워딩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다 공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거기에 일정하게 맞서거나 대통령하고 다른 의견을 지금 제출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하고 당정협의 들어가야 되잖아요. 협의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정부 의견을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통령하고 딱 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되니 뭔가 좀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지금 엉망인데 말이죠. 검찰 개혁해야 돼, 사법 개혁해야 돼, 언론 개혁해야 돼. 할 게 천지예요. 맞아요. 우리가 집중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네. 힘이 분산되니까 정말 이상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속보가 나왔는데 속보 전달을 해주시죠. 자, 법관 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기현 판사 네. 19일에 이제 선고하고 네. 23일에 서울 북부지법으로 전보가 됩니다. 북부지법 그리고 이진관 판사 이진관 판사님. 그리고 백대현 판사 요 정도 표정에서 우인성 요 세 명은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잔류한다고? 예. 잔류. 잔류. 예. 지기현이 서울 북부지법으로 간다는 것은 뭐 이게 어떤 행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어디로 어느 법원에 갔냐보다는 중앙지방법원을 떠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19일 날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못하면 지기현이 선고를 못하고 다른 판사가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못하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못하면이라는 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뭐 지금 피고인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 출석하지 않아서 선고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쨌든 지기현이 선고까지는 하고 떠난다. 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하여튼 변수가 생기면 지기현이 선고를 못하고 다음 재판부가 와서 그 판사가 변론을 제기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그다음에 아마 선고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2월 19일에 안 나와. 빤스만 입고 또 안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지기현이 선에서 이걸 못 끝내고 다음 판사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 윤석열이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전보난 거. 네. 그럼 이거 악용할 것 같은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기현이 좋은 판결을 할 거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 지기현이 선고하냐 안 하냐의 개념보다 제대로 된 선고를 할 거냐가 지금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속보다는 그렇지, 그건 맞지. 제대로 판결하는 게 제대로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겠네 윤석열 쪽도. 둘 다 머리 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기현도 지기현도 그렇고, 예. 그렇겠네. 지기현은 어떻게 보면 지기현이 유죄를 하고 중형을 선고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냥 툭 까놓고 법리적인 논쟁 떠나서 여지껏 재판을 해왔던 방식이라면 흐름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그러면 이 잔을 자기가 피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저희가 뭐 저는 그걸 떠나서 환장한다. 지금 최근의 법원의 흐름이 사실은 매우 좋지 않거든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판결이 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아니 국민이 뭐 국민도 당연인데 제 얘기는 이제 당이 지금 정신 차리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사전에 할 수 없고 사후에 어떤 처방을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미리 전략을 짜놓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혹은 지금 지기현이 다른 판결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도 좀 끌어올려 놓은 상태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데 네. 인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당 지도부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잘 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위기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사법부 너무너무 시그널이 안 좋거든요. 사법부 네. 최근의 흐름 몇 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지금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윤석열을 배당했을 때 지정 배당합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예, 무작위 배당 아니고 지정 배당해서 지기현한테 판결을 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김용인 밑으로 붙여버렸어요. 그렇죠. 와, 그리고 나서 지정 배당하더니 지기현이 제일 먼저 한 게 구속 취소시켜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조희대가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민주권에 도전했죠. 도전했죠. 이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란 특검이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웬만하면 기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소수의 기득권자들은 계속 보호하겠다는 흐름이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무죄 나왔죠. 네. 어제 명태균 무죄 나왔죠. 오늘 보니까 곽상도도 지금 공소기각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판결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이렇게 판결하고 기득권 최대한 보호해줘도 문제 없네. 흐름이 뭐 있다는 아무도 거야. 우리한테 뭐라 못하네. 그러니까 박영재를 이렇게 법원 되는 행정처장으로 안 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란 영장 전담 재판 그대로 안 치잖아 두 판사 사람. 2명. 이거 진짜 국민과 남세진이. 국민과 입법부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거 법을- 조롱입니다. 조롱. 맞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니들이 법을 만들어봤자 우리는 우리 마음이야 하고 툭 쳐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 놓여 있는 거 윤석열 재판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안 좋은 흐름에 사법부가 국민과 국회와 모두를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이 흐름 위에서 최악의 판사의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윤석열 판결이. 네. 그러니 윤석열 판결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생각에서 버려야 돼. 예.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요. 버려야 저는 돼. 그렇지. 법 왜곡죄를 그래서 빨리 처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박영재가 그거 반대하고 나섰어요. 박영재 반대가 무슨 상관입니까? 국회가 처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그 더 세게 가주세요 좀. 당 지도부 정신 차리고 지금 합당할 때가 아니라요. 이거 해야 돼요. 2월 12일 날 우리가 본회의 잡았으면 다른 법 아니라 법 왜곡죄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럴 기미가 잘 안 보여서 답답해요. 네. 제가 공개적으로 좀 들이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게 안에서 둘이 바꿀 거예요 또? 들이받았잖아요. 지금 당 지도부 정신 차리고 법 왜곡죄부터 빨리 하시라고. 어지러지하네 또. 아 이것도 이 나쁜 놈들. 합당 이슈로 또 가야 돼. 아니야. 네, 일단 일로 이거- 가면 안 돼. 네, 우리 오늘- 사법으로 가야 돼. 그렇죠.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근데 뭐 저는 김용민 의원의 말이 맞다고. 근데 심각하잖아 그건 진짜. 심각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합당 문제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용민 의원 말처럼 그거 뭐 합당 논의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네. 그러면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원 재판부 이제 두 곳 그리고 두 곳에 이제 각각 3명씩 6명의 판사를 지정을 했는데 전자배당 방식이 아닌 이제 은행할 배당 방식. 나는 이거 처음 알았네. 은행할 배당 방식. 요 저런 게 은행할로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은행화. 저기서 형사 항소 재판부가 16곳이 있는데 네. 거기를 여기 다 이게 적어놨나 봐.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됐어. 네. 선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형사 1부하고 형사 12부가 뽑혔는데요. 형사 1부는 윤성식 판사 대법관 후보입니다, 현재.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조희대가 선정하는 거거든요. 임명하는 그럼 거거든요. 조이대 눈치 보겠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민성철 판사 그리고 이동현 판사, 형사 12부는 이승철 판사, 조진구 판사, 김민하 판사. 그래서 만약에 윤성식 판사가 대법관이 돼버리면 또 이거 전체를 바꿔야 돼요. 이 사람 혼자만 바꿀 수는 없고요. 형사부 전체 중에 하나를 다시 뽑아야 돼요. 새로 뽑는. 네, 새로 뽑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해 버렸죠. 뭐 지금 그동안 전자배당, 무작위 전자배당이 신뢰할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은 제기돼 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자배당이 아닌 수기배당을 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성식 판사가 만약에 대법관으로 가게 되면 이 재판부 구성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네. 우리가 배당을 여기다 했다라는 것의 기본 틀이 좀 깨지는 거죠. 네. 그러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 재배당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윤성식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인데 그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를 보거나 네. 조희대의 이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이 누군가가 법원에서 조율자가 있거나 아니면 되게 무겁게 낮게 깔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그 분위기에 타서 윤성식 판사가 쉽게 이 내란범들을 풀어주거나 이 내란범들에게 유리한 재판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도 뭐 종종 와서 그랬어요. 저희랑 법원 행정에 대한 상의를 했던 분인데 뭐 인품이나 성품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 만나면 다 모든 분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평가할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법원의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하는 이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이미 학습이 된 분인 거예요. 적어도 그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 그것을 대변하고 외부의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알렸던 것이 이제 경험이 쌓인 분이죠. 연습이 돼 있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 판결을 어떻게 갈지는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렵다. 요번에 박영재 대법관이 딱 그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에요. 그러다 대법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심이었죠. 네. 자기가 기존에 했던 판결과 배치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주심을 했는데 그 배치된 이유 다른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법사위에서 나와서 설명 좀 해봐라. 하여튼 설명을 안 해요. 생각난다. 네. 얘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다 공부했었거든. 박영재가 그 전에 어떤 판례를 했는데 박영재가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이건 못 뒤집는다. 맞아. 우리가 그거 엄청 얘기했는데 야 그걸 해내대. 맞다. 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근데 거예요. 의원님 네. 이런 자들이 법원 행정처장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뭐 그저께죠. 저희가 법사위에서 사퇴하라라는 예. 용어로 강력하게 맞습니다. 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퇴도 사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 다시 해야 된다. 네. 좀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이미 기자회견도 해서 이 인사 철회해야 된다라는 네. 요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법사위가 험난할 겁니다. 왜요? 아니 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한테는 저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5월 1일자 전화답의체 판결이 계속 회자될 것이고 그게 사실상 청문회처럼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좀 진도 뺍니다. 네. 왜냐하면 이따가 명태균 선고 얼마나 어이없는지 그거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 2차 종합특검. 특검 후보 추천이 있었잖아요. 두 분. 네. 그 두 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을 했거든요. 바로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판사 출신 권창영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러니까 평을 저도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평을 보면은 원리 원칙적이고 수사하는데 작업만 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평은 있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판사 출신이시고 아마 성격이 좀 조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조직 장력이 얼마큼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특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구성될 수 있게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 옳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절하게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네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특검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검사들이 그렇지. 사실상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를 15명으로 줄였죠. 줄여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아니라 특별수사관 중심 그리고 파견된 경찰 중심의 조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조직을 잘 장악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사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고 네. 어떻게 보면 지난번보다는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반면에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이제 이게 사실 검사와 법원에 대한 수사까지 쫙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 조직에 남아있는 검사들이 이제 조직 외에서 저항을 또 하겠죠. 뭐 그렇겠죠. 이걸 어떻게 잘 뚫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뭐 각오를 표하는데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건 저희가 한번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검찰 개혁 관련한 이야기 앞에서 그 총리님하고 저희가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들어보셨죠? 네. 네. 이번에 이제 정부안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제 수정안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요거 이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중수청 조직 구성이 이중 구조냐 이원화냐 일원화인데 저걸 일원화로 변경을 당에서는 했죠. 저거 아주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수청 수사범위 6대 범죄로 줄였다라는 것은 저게 의총에서 완전히 동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사실 당이 저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아, 그래요?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도 현재 이견이 있습니다. 아, 이견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보안수사권 문제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도 큰 이견은 없고 어제도 저 부분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나 네, 보군요. 저 부분에 대한 이견도 있고요. 공소청 관련해서 3당 구조냐 2당 구조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고등 공소청을 둘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게 법사위 입장이고 예, 사실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거 상징적으로 고등 공소청을 자꾸 두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것도 당내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않고 이견은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가장 이견이 없는 게 저 보안 수사권 폐지, 보안 수사 요구권 허용. 요게 가장 이견이 없다는 거군요. 적어도 법사위와 당 지도부와는 저 부분은 별개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총리님도 좀 말씀하시긴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조직법을 먼저 끝내놓고 저 운용과 관련된 법은 조금 뒤에 수기를 거쳐서 논의해서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직접 수사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한다라는 것은
예산과 인력을 남겨놔야 돼. 남겨놔야 돼.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인력과 예산이 거의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한편으로 공소청법을 만들 때 공소청법에 이미 정부 안에는 조직과 인력 같은 것들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당에서 만들었던 안은 인력을 다 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안 준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력을 다 뺐는데 지금은 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인력을 지금 조직법을 만들 때 먼저 빼놔야 되는 건데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을 나중에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인력이 따라간 채로 결정되면 사실상 끌려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게 뭐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때가 되면 제가 법사위에 없습니다. 저것을 진짜 법사위에서 마지막까지 혼자라도 막을 사람이 전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전데 6월 달이면 제가 없습니다. 법사위에. 법사위 간사도 아니고 없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금의 논의랑 달라질 거예요. 아유, 또 그래서 달라져? 이 시간이 뒤로 간다는 것은 검사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단순히 시간이 뒤로 밀리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님께서도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가 충분히 다 보호해줘야 된다는 말씀 강조하고 계시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수청에 대한 견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중수청 견제 플러스 경찰이 수사하다가 암장했을 때 덮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네. 혹시 PPT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몇 번 이거 네, 이겁니다. 복잡하네요. 자,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송치하면 공소청 넘어가니까 공소청. 그거는 공소청 넘어가니까 검사가 이제 하는 단계이고 그렇죠. 저 밑에 불송치가 문제입니다. 불송치.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게 저 불송치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사건을 덮을 때. 사건 덮어버릴 때 어떻게 할 네. 거예요? 자, 불송치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한번 검증을 하게 하고 외부 시민들이 들어와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심의위원회만 하고 종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완전히 주는 거죠. 네. 두 번째 안은 그 중에서 이의 신청하는 사건은 지금처럼 검사한테 넘긴다. 공소청에 넘긴다. 공소청에 송치하고 그러면 검사는 이의 신청된 사건들만 받아보고 기록을 검토해서 이거는 이의 신청이 타당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의 신청이 타당하지 않아. 경찰이 그러면- 잘한 것 같아라고 하면 종결시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법사위에서는 뭐 1안, 2안 둘 다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저 2안 쪽에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현재 의견을 모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독립된 감찰기관이나 수사권 경합중첩, 법 왜곡죄, 내부통제기관 신설 이런 것들이 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부로 암장해서 누군가를 봐주려고 할 때 네. 함부로 봐주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아. 이미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해 놨고 예. 당 특위 TF를 여러 번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만들어 놓은 안들입니다. 그동안 네.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설명 못 드렸던 것이지. 아니 저희 이거 한 200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요런 얘기를 한 300번 했거든. 그런데 계속해서 뭐 대안도 없으면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시키라고 그러냐. 왜 자꾸 검찰을 악마화하냐 이런 목소리 계속 나와. 한 2만 번 했거든요, 이 얘기를. 자, 이게 영국과 독일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렇게 짜는 모델이 영국과 독일이 유사한 모델을 갖고 있어요. 네. 해외에서는 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찰개혁 보안수사요건과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계속 이게 강도 높은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랑 왜 다르게 또 얘기하냐 우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은 논의 과정이고 토론 과정이니까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토론이 네. 돼야 됩니다. 어제 제가 청와대 만찬 다녀왔습니다. 오. 대통령께서 저한테 네. 최소 2번 이상 칭찬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걸 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2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네. 김 의원 어떤 게 잘 하도록 어떤 게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좀 알아듣기에 쉬운데. 아. 전반적으로 우리 최욱 선배가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좋아 좋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그건 하품이야. 야 수산아 좋다 요새. 그냥 이거 하품이거든. 수산아 좋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맹랑한 애들은 물어봐요. 뭐라고? 제가 뭐가 좋은데요? 좋은가요? 그러면 짜증이 확 나요. 어쨌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예전에 당내에서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만 못하죠. 와 이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이잖아. 아니,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 좀 다른 목소리들을 냈더니 아. 그동안 저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뭐 변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너무 바라봐 주시지 마시고 네. 그냥 저는 되게 일관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 피드백이 왔었습니까? 근데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예, 그리고 최근에는 합당 논의 합당이구나, 관련해서 또 좀 강한 입장을 그만 좀 냈죠. 하세요 합당이. 강한 입장을. 그만 좀 해 합당. 이제 어떻게 뭐 하든 안 하든 이제 빨리 정리해 좀 해줘요. 제 말이요. 그래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해야 되는데 네. 왜 지금 다른 얘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 아니 얼마나 조이대는 지금 웃고 있을까? 좋아하겠지. 국민의힘이 얼마나 웃고 있을까? 이슈가 다 덮였어. 검찰은 얼마나 웃고 있을까? 당연하지. 더 싸우라 그러겠지. 더 진짜, 싸우라, 더 네. 싸우라. 언론은 지금 뭐 솔직히 신났고. 그러니까. 언론은. 그러니까 네. 이제 합당 논의는 좀 그거 하더라도 다른 일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 법의 국제 빨리 처리했습니다. 법의 그러니까요. 복제 네. 고맙습니다.